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경환 후보자 낙마 후폭풍이 참으로 거셉니다. 이분과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혼인 무효 판결문을 최초로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이 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전문가 3분 더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안경환 후보자 날린 판결문. 이 판결문이 조국 민정수석까지 정말 겨넣었을까요? 오늘 안경환 후보자의 판결문 입수 과정이 엄연한 불법이라는 목소리까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후보자의 판결문 후폭풍을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저 얼굴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영렬 전 판사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안경환 판결문 공개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재판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1조의 2에 보면 판결문과 같은 재판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 법원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판결문 전면에 인적 사항이 다 나왔죠. 생년월일, 그렇죠. 본적, 네. 주소 이게 다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한 데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직접 당사자가 나와 계시니까 참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원. 네. 이정렬 전 판사는 저게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얘기를 오늘 오전에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정렬 전 판사의 그 주장은 그냥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판결문을 입수하는 과정이나 정상적으로 입수했을 때 그것을 공표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해당 법조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일반인이요? 예. 저는 지금 가사소송법 10조의 2항에 의거해서 이 판결문 사본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의거해서 해당 기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공식 질의를 해서 또 서면으로 그 판결문 사본을 발급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논란에 있어서 사람들이 국민들께서 저한테 의문을 보내는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그러면 저에게 왜 판결문 사본을 발급해 줬을까요?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그것도 최고의 대법관들이 계시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14분 중에 한 분이 법원행정처장을 겸하고 법원행정처에 있는 그 우수한 인력들이 저희 국회의원이 신청한 그것도 정식으로 서면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그 서면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서류 담당 관계자가 이것은 법에 의하여 판결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결과 저희들한테 공식 루트로 국회에 서로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또 우리나라 각급 기관에서 국회에 문서를 제출할 때 하는 그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신청권자 자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만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주 의원님께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이제 가사소송법이라는 거는 그 판결문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느냐,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한 법이고 지금 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회에서 어쩌면 판결문을 할 때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느냐, 국회법이라든지 청문회 관련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좀 충돌되는 부분인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지적했던 부분도 한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실제로는 국회의원이나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조항을 근거로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다른 조항이 만약 있다면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국회법 관련된 제출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만약에 요청을 했다 그러면 적법한 어떤 절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 의원님, 법원행정처 신청을 해서 공식적인 루트로 받으셨으면 그렇습니다. 보낸 공문도 공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아무리 명백한 서류에 의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해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제가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이라 그래서 소관기관 대법원 주 의원님 잠시만요. 시청자분들과 같이 보게 해서 예. 조금은 들어주시면 예. 편하실 그래서 이 서류를 보면 예. 제가 6월 15일 날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면서 예. 긴급하게 요청한다. 6월 16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우리 국회에 있는 의정자료 전자 발송 시스템, 그러니까 국회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국회 직원들이 정부의 그 많은 기관과 산하기관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의정자료 전산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저기 보니까 발송정보에서 국회의원 주광덕 이렇게 예, 써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며칠 날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대 기관인 제출기관이 조회를 15일 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송했지만 그 기관에서도 이런 게 왔네라고 확인을 했다는 것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류는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예. 이것이 대법원의 법원 관계자 직원이 이렇게 판결문 사본을 주광덕 의원한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국회 이메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구하신 자료를 첨부 파일과 같이 첨부합니다. 아하.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라고 법원 공무원이 이렇게 보내요. 대법원 측에서. 예. 이 명백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 공세 차원에서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의원님께 예. 드려도 되겠죠? 이게 국회법 관련해서 요청하셨다는데 국회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법상의 12조 1항에 예. 이런 자료를 요청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또는 국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이게 국회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국회의 사정을 잘 모르는 데서 온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국회법 128조에 의하면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제출을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좀 더 인사청문회 법 12조에서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러나 임의 규정이고 훈시 규정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땐 가급적인 이런 절차를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의무 규정이거나 강행 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필수는 아니다는 말씀이죠. 지금 참고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들이 금년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이렇게 위원회 의결한 후에 자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인사청문이 예정돼 있고 이렇게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으면 위원회에 미리 신청하고 위원회 의결 때 사후에 의결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랜 국회의 관행이고 지금도 관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규정에 위반된 거 아니냐. 근데 이 규정은 훈시 규정이고 임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현실적인 시간적 한계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전 의원이 이것을 그렇게 관례적으로 알겠습니다. 운영해 오고 있고, 국회라는 회의체 기관은 많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존중되지만 국회에서 이 법률 하에 오랜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왔던 관례가 상당히 존중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땐 처벌을 하거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무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훈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은 자세히 해주셨는데 또 의원님 저희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저희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 저희들도 판결문은 요청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국회의원의 힘을 이제 빌어서 어떤 자료를 개인적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이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건 좀 다르죠.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사 같은 경우 어떤 법적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청문회와 또 해당 상임위가 이렇게 국민을 대표해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도 어떤 의혹이 있으면 사실 기자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그 인사청문위원들한테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인사청문위원들이 보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면 사실은 언론사라는 규정 자체가 어떤 면에서 언론사가 뭐 수천 개의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개인적인 자료를 자체를 공개를 할 경우에 사실 어떤 해당 당국에서 이게 사실 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개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사청문위원들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공적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그런 어떤 법적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고 사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도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뭐 되게 타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불법적 요소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이고 혹여나 기자들이 만약에 다른 방법 불법적으로 입수할 경우는 그건 사실 문제가 되겠죠. 이게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뭐 변호사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는 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특히 이제 이 법원 행정처라면 판결문을 낼 때 어쩌면 유권 해석을 하고 가사소송법이 존재한다는 건 반드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저하고 해석하는데 힘이 들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나갔다는 측면, 그 측면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뭐 공익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공익성 부분보다는 어쩌면 가소송법 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위반해서 그걸 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원래 같으면 가소송법 몇 조에 따라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대개 행정기관이든 법원 행정기관이든 국회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 항상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반적 관례를 깨고 오히려 법원 행정처가 피의님의 요청에 아주 적극적으로 15일 요청했는데 16일 바로 하루 만에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것은 첫째 음모론은 법원 내에도 개혁 저항 세력이 있어서 오히려 의원님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했다 하는 이런 게 하나 있고 둘째는 의원님이 이걸 요청하기 훨씬 이전에 국회 주변에 여의도 주변에 이 사실과 이 판결문 일부가 떠돌고 있었다. 그래서 의원님이 15일 그걸 알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16일 날 이게 답변이 와서 오히려 알고서 뒤에 그 이제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의원님이 뒤늦게 요청하고 뒤늦게 답변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문제의식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해명이 발언권을 당연히 주의원님께 드려야 될 거의 공상소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저는 이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이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네라고 확인한 다음에 저희 사무실 보좌관한테 이 혼인무효 심판 이것은 8촌 이내의 친족, 근친혼을 하는 경우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무효 심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빨리 신청해봐라 했고 신청하는 사실 방법, 절차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보좌관이 알아서 다 했고 판결문이 왔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은 거지. 제가 뭐 법원에 아는 사람도 뭐 거의 전무할 뿐더러 이런 뭐가 나올지 모르는 서류 신청에 무슨 음모가 있고 무슨 저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상소설들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연님 또 그런데 이 사태 자체가 특정 언론사에서 특정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뭐 자료가 미리 유출된 거 아니냐 아니면 주연님께서 자료를 좀 건네준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단코 국민 여러분 앞에 제가 확보한 판결문을 사전에 어느 언론기관이나 어느 사람한테 유출시킨 적이 없습니다. 적법하게 한 것이다. 사실 6월 16일 아침 9시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전모를 밝히려는 나름대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 전날 저녁에 뭐 종편에서 이것이 뉴스되는 걸 보고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저 본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루트로 누가 이런 판결문의 내용이 나가서 어떤 특정 방송사에서 먼저 그 전날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저 주광덕 본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검찰 출신이시고 또 42년 전 판결문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입수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뭐 오늘 한 전직 판사는 위법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주연님이 주장대로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아마 이 이슈가 가장 뜨거운 얘기일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어제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선봉에 설 거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안경환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낙마했다, 조직적 저항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추미애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안경환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후보자의 도의적 판단에 따른 자진 사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키워보려는 야당의 의도는 온당치 않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주연님, 저 얘기는 이 여당의 대표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심한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 어제 국민소통 수석께서도 이 부분에 관한 청와대 해명을 했는데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거나 청와대 인사검증의 책임을 면하려는 그런 꼼수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예. 그 국민소통 청와대 수석께서는 안경환에 대한 재적 등본을 청와대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그게 얼마나 한심한 거짓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안경환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아닙니다. 예. 이것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려 하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을 해 주십시오. 그 요청 아닙니다. 이 첫 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제출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인사청문 요청한 본 목록과 이렇게 부속 서류 2개가 저희한테 온 겁니다. 예. 이 인사청문 요청한 본 목록 57페이지를 보면 재적 등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여줘도 되겠네요. 이것이 이제 재적 등본이 이렇게 안경환 57페이지. 후보자에 대한 재적 등본. 부친에 대한 부친에 후보자 대한. 부친에 대한 재적 등본. 돌아가셔야 재적 등본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몇 페이지를 더 보면 재적 등본이 여러 페이지로 현철돼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피해 여성의 인적 사항이 있으니까 공개는 하지 않고 63페이지에 거기를 보면 서기 1976년 4월 며칠 한글로 서울가정법원의 안경환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환과의 혼인 무효의 심판 확정 동월 며칠 그래서 신고해서 제적이 됐다. 보적이. 그리고 그 밑에는 피해 여성의 이름과 피해 여성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주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여성이 안경환과의 혼인 무효의 심판 확정이 몇 년 며칠 됐다는 게 다 한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문도 많이 있는데 이 서류를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혼인 무효라는 것은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8촌 이내에 친족과 근친상간을 하거나 근친혼이죠. 근친상간이 아니라 근친결혼을 하거나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 같은 걸 위조해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 혼인 무효 확인 심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보좌관한테 바로 이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후보자가 8촌 이내에 친족과 근친혼을 했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게 신청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께서 우리 청와대는 후보자가 재적 등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었다 그러는데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여기 국회에 제출한 이 서류 57페이지 64쪽에 다 그냥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조국 민정수석도 법 공부를 한 학자 출신인데 이걸 읽었다면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본인께서는 일단 이혼한 줄만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혼한 줄만 알았다 그러고 제출한 재적 등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어제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해명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제가.
제가 여기서 보고 보좌관을 통해서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보 신청을 해서 받아봐가지고 확인한 너무나 간단한 절차였는데 그 많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아무도 이걸 발견 못했다니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인사검증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이 한심하냐. 저는 한심한 걸 넘어서 진짜 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청와대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게 아니고 법무부가 만들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요청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여기 대통령이 제출한다고 돼 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못 봤습니다.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해달라고 대통령이 요청하는 거고 이 서류는 청와대 인사검증 주무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이 서류를 다 보는 겁니다. 주 의원님. 그러면 민정수석팀에서 인사검증 뭘 합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죠. 여기 안에는 이 사람의 병역관계, 세금 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주 의원님, 조금 민감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권 일각에서는 이게 적폐 세력의 음모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근데 왜냐하면 이게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김기춘 전 실장이 재직 당시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적폐 세력이고 적폐 세력의 음모라서 이런 안경환 후보자 낙마를 위해서 다 이런 유출을 받아서 또 여기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의 사무실 통화 내역이나 저 개인 핸드폰 다 봐도 괜찮아요. 제가 우연히 저는 정치인으로서 사실 계파로서 친박에서 정치 활동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18대 국회 4년 동안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쇄신파 개혁파 민본 21의 초대 간사를 하면서 계속 당내 개혁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 왔던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청와대로부터 이렇게 와서 좀 일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가서 정무비서관으로 열심히 일한 거 외에는 제가 특별히 무슨 김기춘 실장과의 관계에서 무슨 무엇을 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하늘을 울어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당 대표께서 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와서 저 말씀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10년간 정권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정권을 잡으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잘 할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그냥 국회의원 한 사무실에서 보좌관과 국회의원이 너무나 쉽게 발견한 이 내용조차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해명하는 거 보고 오늘 여당의 당대표라는 분이 현실 인식을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알겠습니다. 정말 나라의 앞날이 걱정돼도 이거 너무나 걱정된다. 저는 전혀 어떤 검찰 개혁을 저항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단 한 번 통화하거나 만나본 적도.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과 계속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김기춘 실장 구속된 지 얼마 됐습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저도 이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봅니다. 사실 사건의 본질은 안경호 후보자가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밝혀낸 사람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왜 밝혀냈냐 이런 식으로 심추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이게 본말이 전도됐냐는 사실을 하는데 아마 이거 폭로하시고 난 다음에 문자 폭탄 엄청나게 받으셨다면서요? 네.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지금 10,000건도 넘게 받았습니다. 저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 10,000건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9시에 기자회견하고 나서 계속 문자가 폭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한 4, 5시까지는 진짜 한 700-800통, 수백 통이 왔는데 그리고 나서 8시 40분쯤 사퇴를 하셔서 이제는 문자 폭탄 안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하고 정반대로 장관 후보자 사퇴 발표하고 나서부터 한 10시간 동안은 문자와 전화 폭탄 두 가지가 그냥 0.23초 단위로 와서 제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새벽이든 밤이든 계속 전화 오고 문자 오고 특히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국제전화라는 것으로 전화도 많이 오고 국제전화 찍히는 번호로 문자 공격도 많이 오더라고요. 주 의원님 그런데 다른 청문위원들도 인사청문 요청안을 다 같이 읽어보셨을 텐데 네. 우리 의원님 말고 또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더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정말 우리 속된 좀 표현으로 뻘짓을 하면 우리가 나하고 전혀 상의도 않은 또 의원님, 다른 저희 사람도 순화를 좀 할게요. 저희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좀 강경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좀 순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 저희들이 정말 나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거 한번 보고 너무나 쉽게 발견한 것을 그렇죠. 이 지금 무슨 뭐 국가 대개혁을 하고 적폐청산을 하고 아주 능력자들로 청와대를 다 구성했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본인들이 국회에 제출한 이 서류에 있는 재적 등본이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있어도 저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해요. 의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한 명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혼인 무효 판결을 알고 있었다는 게 여당 의원입니까? 야당 의원입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더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알겠습니다. 예. 이것만 읽어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률가들은 빨리 알죠. 제가 혼인 무효 확인이었기 때문에 알았다니까. 이게 이혼이거나 다른 거면 신청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뭐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진실을 밝혀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역할이 컸다.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는 있고 한데 또 동시에 이제 왜 이런 음모론 내지는 또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태를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때 정말로 그때는 해야 될 어떤 적폐청산의 진실을 듣기 위해서 그때 어떤 그 개인의 약점을 덜추어내서 오히려 검찰총장을 날려버렸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다른 진실은 밝혀졌고 또 안경환 후보자는 이제 무너져서 사퇴를 했지만 그 역할은 하셨지만 동시에 어떤 검찰개혁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일들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가?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저항 세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교수님, 있었는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도 단 어느 검찰 간부나 일반 평검사하고 통화하거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18대 국회 제가 쇄신파 그 소장 모임을 할 때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대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인데 경찰 편을 들어서 지금 그나마 경찰의 수사권 근거 조항을 만드는데 예. 제가 아주 최대의 공을 경찰 입장에서 제가 세웠던 사람입니다. 예, 정말 예 많이 쓰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이제 이런 그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 아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까지 말한 게 행정관청이나 법원 행정처의 일반적 태도였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의원님의 요청에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고 모든 또 내용을 그 이름도 그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냈던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그러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 행정처는 어쨌든 과거의 관리하고는 좀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거는 법원 행정처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가 그 피해 여성의 판결문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이 왜 혼인 무효 확인 심판에 피고가 됐냐. 원고가 됐으면 제가 안 봐도 됩니다. 어느 여성으로부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당한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8촌 이내의 친족과 근친혼을 했거나 혼인 합의가 없는데 남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한 사람이 고소를 당한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급해 준 거지요. 자, 저희가 조금 더 진도를 좀 나아볼게요. 저 주제를 보면 이제 안경환 후보자 달린 판결문 얘기까지는 좀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좀 키워드 잠깐 지나갔었는데 이제 조국 수석까지 겨뤘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경환 후보자 낙마 불똥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에까지 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야당의 목소리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 중대한 인사 검증에서 아니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께 그 실상을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대체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야권에서 예. 저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예. 주 의원님 이게 뭐 기본적으로 검증을 못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고
뭐 기본적인 것도 못 지켰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국 수석이 낙마까지 조국 수석도 그만둬야 하는 데까지 밀어붙여야 되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도 찾을 수 있는데 조국 수석과 그 안경환 후보자 간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조교로 있었고 조국 교수가 지방대 교수에서 서울대 교수가 될 때 안경환 후보자가 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도 저희가 많은 자료에서 봤고 또 참여연대 무슨 위원장을 후보자가 하실 때 거기에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조국 수석이 했고 또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후보자가 계실 때 조국 민정수석이 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이지만 그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인권위원으로.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이렇게 보면서 또 어제 국민소통수석이 해명이라고 나름대로 해명하는데 그게 거의 다 인사 책임자인 조국 수석 감싸기를 위한 거짓 해명으로 제가 그것을 본 지금 저는 이것은 조국 수석이 자기 스승에 대한 그동안의 보은 차원에서 아예 인사 검증의 문을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서 특혜 검증을 한 것이고 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특혜 검증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여러 국무위원 중에서 우리 안경환 후보자는 특권 후보였다. 전혀 인사검증을 받지 않은 특혜 검증에 의해서 특권 후보가 생겼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모토입니다. 예. 그것에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깬 장본인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마땅히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새 출발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걸 전체를 들여다본 결과 그리고 어제 국민소통수석의 엉터리 해명을 보면서 예. 민정수석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서 나고 우리 저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그런데 뭐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전 정부에서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이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뭐 법꾸라지라는 별명도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양파남이라는 별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절대로 사퇴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전에 집권했던 정당으로서 좀 무리한 주장 아닌가? 뭐 이런 글쎄요, 뭐 그런 단순 비교를 하면 또 다른 뭐 그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다만 저는 청와대 제가 자진 사퇴 내고 나올 무렵에 그 우병우 수석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 들어왔습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부 근무자들한테 나는 그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장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를 도대체 어떤 누구누구가 했냐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잘못했고 지금 그리고 제가 지난해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국정감사할 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할 때 법무부 장관한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고의 법률 참모 아닙니까? 그렇죠. 우병우 사퇴 건의하라고 제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회에 지금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 예. 일단 출석해서 민정수석을 출석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법사위가 관례적으로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뭐 출석을 안 하도록 예전에 여당 계실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출석하지 않도록 했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민정수석 출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 이 문제로 기자회견 할 때부터 지금 계속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뭐 출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석보다는 사퇴를 하는 것이 사퇴를 하는 게 맞다는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본 저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청와대에서는 뭐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출석도 없다고. 일단 조국 수석 뭐 사퇴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일단 출석조차도 청와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청와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저녁에 청와대 분위기가 이제 주광덕을 정조준해서 이 판결문 유출에 대해서 불법을 찾는다 그래서 참 너무나 한심한 청와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말은 청와대 정확한 그런 아니,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예. 저는 뭐 주광덕을 정조준할 게 아니라 이 안보와 민생을 정조준해서 국정 운영에 매진하는 것이 정권을 국민이 맡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제기했던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저항 세력과 제가 무슨 야합이라도 해서 이 판결문 사본을 공개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전혀 진짜 공상소설이고, 저로서는 만약에 그런 주장을 사실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저는 법적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제가 정말 국민을 향해서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 민본 20일 18대 국회에서 생각이 지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거나 또 제가 여러 가지 서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낸 것은 제가 진짜 99.9% 순도의 진실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주연님 뭐 조국 수석의 사퇴까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신데 뭐 청와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겨를이 없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도 굉장히 급하게 정부가 꾸려진 건 사실인데 뭐 이 부분을 좀 염두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고 국민한테 사과하면은 그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소통 수석께서 한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그냥 했고 새로운 정부의 인사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인사검증에 잘못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거 그냥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게 박근혜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이거 발견 못한다는 겁니까? 너무 어이없는, 너무 얼토당토한 정말 국민 무시의 거짓 해명을 어제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그래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어제처럼 실망해 본 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주 의원님 뭐 말씀 쭉 들었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그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현정님 지금 어쨌든 뭐 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 구인난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아마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을 놓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좌절된 상황에서 더 센 사람을 사실 임명을 해서 어떤 정말 그 검찰 개혁을 더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인사청문회 통과에 어떤 좀을 해서 현역 의원 출신도 할 것이냐.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노회찬 의원을 지목하긴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마 그 청와대 고민이 아마 두 갈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만약에 또다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무 예를 들어서 그 검찰 개혁에 확실한 사람을 임명했을 경우는 좀 저항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아마 고려를 할 거고,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좀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큰 주제로 혼인부여 판결문을 최초로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핵심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저희 또 주제로 숨가쁘게 달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